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서의 소장 주도입니다. 오늘은 연준이 금리 내리면 오를 상품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2023년 3월 JD 부장부서 22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부서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3월 FOMC 스탠스 변화 기대, 주식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8%, S&P 500 지수가 1.30%, 다우존스 지수가 0.98%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연준이 금리 내리면 오를 상품. 옐런과 미 당국이 예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옐런은 왜 예금에 대한 안정을 보장했을까요? 위기의 진앙이 바로 뱅크런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실리콘뱅크는 위험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대출을 하고 예금을 미국의 장기물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2022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채 장기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손실만 나는 상황이지 확전 손실은 아니죠. 즉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리콘밸리 뱅크는 장부상 손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자 미래를 먹고 사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이 힘들어졌습니다. 스타트업은 할 수 없이 거래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빼내갔습니다. 결국 은행은 예금을 주기 위해 미국채 장기물을 팔 수밖에 없었고 평가 손실에서 확정 손실로 바뀌며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습니다. 그러자 스마트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뱅크런인데 스마트 뱅크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은행에 돈을 빼기 위해 창구에서 돈을 뽑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큰 금액을 뽑을 수가 있었죠. 문제는 큰 돈을 맡긴 글로벌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자금이 뭉텅이로 빠져나간 데 있습니다. 결국 은행은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이후 중소은행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미 당국과 연준은 다른 중소은행으로 뱅크런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을 전액 보장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이면 예금일까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현재와 다른 점은 규모를 알 수 없는 파생 상품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미국채 가격이 하락과 벤처 스타트업의 작은 경색이 맞물리며 일어났다는 것이죠. 2008년도 이후 대형 투자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따라서 파생 상품과 같은 위험한 상품으로 위기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다가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일어난 위기입니다. 앞으로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소은행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파생상품 자산을 들고 있을 리가 없죠. 국채를 비롯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놨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며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예금자가 불안한 상태죠.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을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처럼 보장해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 위험이 국채 가격의 하락 위험에서 다시 뱅크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뱅크런이 일어나 은행에서 돈을 빼내가면 국채 가격 하락과는 관계없이 바로 은행이 망합니다. 이렇게 중소은행이 도미노로 망해버리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죠. 제2의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옐런은 모든 예금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금의 보호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옐런은 마치 모든 예금의 보호가 되도록 말해 예금자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무너지는 은행이 있다면 그때마다 예금자 보호를 건별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의 지량은 어디죠? 바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것 때문입니다. 그러자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은행의 자산이 손실을 입고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후 뱅크런이 벌어져서죠. 그런데도 앞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만약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소은행들은 도미노 파단을 겪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고 조만간 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계점까지 도달한 은행들의 구제를 위해 결국 연준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의 재시작이죠. 다시 양적 완화가 시작되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킹달러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와 반대 자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들이죠. 2020년 초와 같은 상황입니다. 연준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시작하자 금과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제로금리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급격히 오른 것은 미국의 채권입니다. 202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 정도였던 기준금리가 갑자기 0%가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TLT 미국채 20년물 ETF가 제로금리가 되자 단기간에 약 9%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무려 4.75%입니다. 낙하의 폭이 그때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TLT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극단적으로 제로금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죠.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생각되면 국채 가격은 상승세를 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수혜를 본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금, 비트코인, 채권보다 더 오른 것은 바로 나스닥 종목입니다. 금 ETF는 2020년 3월 20일 저점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6%가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약 77%가 올랐습니다. TLT는 약 10%가 올랐고요. 애플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17%가 올랐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기술주의 상승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연준이 금리 내리면 오를 상품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